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 30대 여성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험난했던 결혼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의 사연도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님의 목소리에 반해 열렬히 이 사연 채널을 애청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원래도 사연 채널 자체를 좋아해서 많이 즐겨보곤 했는데 차분하시면서도 실감나는 연기력을 보여주시는 성우님의 목소리에 마음이 꽂혀서 요즘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개해주면서까지 이 사연 채널을 애청하고 있답니다. 사실 지금까진 늘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듣기만 했지 내가 사연이라는 걸 보내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제 이야기를 익히 아는 친구들이 한번 써보라며 적극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글솜씨를 가지고 글을 쓰게 되었네요. 채널 관계자분들이 잘 다듬어 주실 거라 믿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나열해 볼게요. 저는 어린 시절 꽤나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훈육 방식이요. 엄마나 아빠나 저나 여동생에게 조금 가혹하다 싶으실 정도로 집안엔 지켜야 할 규칙과 규율이 참 많았는데요. 특히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야 한다든지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유해한 곳에 가지 않기 등등 외출과 관련된 규칙들이 넘쳐났어요. 저는 초등학생을 넘어가 중학생이 되면서도 마음 편히 친구들과 놀러 갈 수가 없었어요. 친구를 차라리 집에 초대한다던가 아니면 제가 친구의 집에 가서 논다던가 하다못해 놀이공원에 갔을 때도 아빠가 붙인 기사님이 동행하곤 했습니다. 듣는 여러분들은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런 일이 그땐 제게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윤희야, 우리 오늘 노래방 갈 건데 같이 가자. 오늘? 어떡하지? 난 그런 곳에 못 가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노래방에 못 가? 왜? 그게 엄마 아빠가 그런 데 가지 말라고 했거든. 걸리면 크게 혼나. 미안한데 난 나중에 같이 갈게. 너네끼리 가. 특히나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때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동생도 마찬가지였겠죠. 소위 학창시절은 친구들과의 추억이 한창 꽃필 때잖아요. 노래방이며 PC방이며 분식점이며 놀러다니면서 즐겁게 웃고 떠드는 것으로 스트레스도 풀고요. 하지만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가지 못하고 집에 혼자 터덜터덜 돌아와야만 했으니 그 기억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쓰립니다. 저희 엄마는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가정주부셨고 아빠는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엄마는 전형적인 현모양처에 가까우신 분이셨어요. 집안을 꾸미고 저희를 키우고 아빠를 내조하시는 것에 늘 열의를 보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빠가 저희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투박하게 말씀하실 때 다른 의견이 있으시더라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시고 순응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가장 힘들게 했던 아빠는 어렸을 때 세상은 아주 위험하고 험한 곳이니 아직 어린 너희들이 감당하기엔 힘들다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누구보다 자기 자식들은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기를 또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란다면서 자기의 기대대로만 행동하길 재차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올바름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물론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하고 그것이 저에게 더 좋은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대꾸조차 허용하지 않고 그저 엄하게만 자식을 대하는 아버지에게선 온전한 사랑을 느끼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에야 편하게 아빠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대신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며 거리를 두기 바빴죠. 아빠도 저도 어쩌면 서로 그런 사이를 유지하며 그 긴 시간을 보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었고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때 견디지 못하고 그만 튕겨져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당시 좋아했던 같은 반 남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아직도 그의 이름이 기억이 나요. 재현이라는 아이였는데 어느 날 제게 편지 한 장을 내민 그 아이의 수줍은 고백으로 사귀게 된 것입니다. 손만 잡아도 심장이 떨리던 그 시절, 성인이 되기 전까진 연애는 하지 말라는 게 집안의 방침이었으니 어떻게든 숨겨오며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고받았었는데요. 그게 걸리고 만 것이었죠.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만 밤늦게까지 통화를 하다가 잠깐 만나자고 하여 집을 뛰쳐나갔는데 마침 들어오신 아빠와 마주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엔 남자친구가 서 있었죠. 제가 입시 공부하느라 바쁜 줄만 알았던 아빠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선 말 그대로 노하셔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지금까지 날 속여왔던 게야? 내 기가 안 차서 말도 안 나온다. 수능이 코앞인데 어떻게 다른데 한눈을 팔 수가 있어? 그깟 보잘것없는 남자애한테 눈이 팔려서 부모도 속이고 그러고도 네가 자식이냐? 아, 여보, 그만해요. 윤희도 많이 놀랐겠어요. 이쯤 했으면 알아들었을 거예요. 알아듣긴 뭘 알아들어? 저딴 놈은 내 자식 아니야. 정신머리가 글러먹었어도 한참 글러먹었어. 머리를 밀어버리던가 학교를 보내지 말던가 뭔 수를 내. 당신은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한 거야?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 지겹지도 않으세요? 연애하는 게 뭐가 나빠요? 제 친구들 중에 연애 안 해본 애가 있는 줄 아세요?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시대에 살고 계신 거예요? 제 친구 아버지 중에 아버지 같은 사람은 없어요. 아버지 아주 독종이고 별종이라고요. 뭐야? 너 지금 부모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그대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움 없이 살 수 있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현관문을 열고 나간 것이었어요. 당시 저희 집은 고층 아파트였는데 혹여나 아빠가 잡으러 올까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내려가며 어느 정도 새벽쯤 되었을 때 아파트를 탈출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집은 뒤집어졌고 학교도 난리가 났어요. 여러 사람에게서 문자가 폭탄처럼 쏟아지는데 무서울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곧 죽어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저는 핸드폰마저 쓰레기통에 버리곤 무작정 길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었지만 그 애와는 연락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동네에서 좀 떨어진 PC방을 은신처 삼아 그곳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를 붙들다 너무 힘들면 잠깐 졸다를 반복하며 돈이 축날 때까지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쯤 되니 엄마 아빠는 실종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경찰에 연락을 하셨고 마침 제가 있던 PC방 주변을 지나가던 경찰에게 붙잡혀 저는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가는 내내 지옥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그야말로 당시 제게 집은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빠가 보일 반응도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자 저를 엄하게 혼내실 줄 알았던 아빠께서 의외로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왔니? 이 한마디만 하실 뿐 더 이상 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엄마와 여동생은 저를 붙들고 제가 잘못됐는 줄 알았다며 울고 있었고요. 내심 다행이란 생각으로 제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앉아 있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인가 아빠가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돌아오셨더라고요. 아빠는 평소 술이 안 받는 체질이라 웬만해선 술을 입에 잘 대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술 기운이 반까지 느껴지는지라 그쪽을 힐끔 쳐다보다 애써 문제집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는데 아빠가 저를 서재로 부르시더라고요. 당시 저희 집엔 다도가인 아빠가 서재로 쓰시는 방이 있었는데 저를 부른 아빠는 무슨 할 말이 있으셨던지 서재의 의자에 한참 앉아 있으시다 입을 떼셨습니다. 듣기에 어려워 발음이 꼬여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또렷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그 내용은 어린 제게 충격이었고 또 눈시울이 왈칵 붉어질 말들이었어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아빠와 저의 화해 아닌 화해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내가 너무 심한 거 나도 알고 있다.
나도 많이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구나. 자식은 언젠가 독립해야 하는 존재인데 나도 품 안의 자식처럼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 어린 시절 나는 부모 없다고 많은 놀림을 받았었다. 그래서 항상 부모가 있는 애들이 부러웠지. 그래서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힘 있는 부모가 되어주고 싶었다. 근데 그 사건이 아마도 나를 이렇게 바꾼 모양이다. 아빠는 어린 시절 고아로 자라셔서 공사판을 전전하며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시다가 운 좋게 어느 회사의 좋은 사장님을 만나게 되셨다고 했는데요. 사장님 덕분에 아빠는 취직도 하시고 그 회사에서 나름대로 일을 배워가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같은 회사 직원이었던 저희 엄마도 만나셨고요. 그런데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당시 엄마를 좋아하는 질 나쁜 양아치 같은 놈들이 있었는데 그 양아치 놈이 어느 날부터인가 술을 먹고선 엄마 앞에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야 가벼운 경고 정도로 넘어갔지만 그 정도가 심해지자 경찰에 신고를 넣어야 할까 고민했는데 엄마의 만류로 그렇게까진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빠는 나중에 그 행동을 무척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곱고 아리따운 엄마에게 그 몹쓸 놈이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아빠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날 그만 눈이 돌아서 회사로 출근하는 엄마를 납치하고 만 것이죠. 아빠가 그 사실을 알고 허둥지둥 엄마를 찾아 나섰을 때는 더더욱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놈이 단순히 동네 골목이나 어슬렁거리는 양아치가 아니라 알고 보니 수많은 여자를 스토킹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짓까지 저지른 범죄자였던 겁니다. 엄마는 심지어 그때 저를 뵌 상태셨습니다. 아빠는 너무 큰 충격에 며칠 밤도 잠을 못 자고 임신한 엄마를 찾아 나서셨고 경찰의 도움으로 천만다행히로 일주일 만에 엄마를 찾을 수는 있었지만 당시 엄마의 상태는 말이 아니셨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어느 모텔 방 안 구석에서 발견되셨는데 범죄자가 행한 너무 많은 가학적인 행위로 인해 하마터면 저를 잃을 뻔하셨다고 합니다. 아빠는 그때의 공포가 아직도 선연하다고 하시며 계속해서 손을 떠셨습니다. 아빠가 눈물을 흘리시며 더듬더듬 내뱉으신 그 말에 저는 그야말로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런 일을 실제 겪고 살아오신 두 분이 저희를 키우며 얼마나 노심초사하셨을지, 아빠가 왜 남자친구를 보고 그런 반응을 보이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몰랐던 일을 알게 되며 아빠와는 다시 화해의 매듭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진작 알려주었다면 아빠를 너무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들었지만 아빠로서 자식들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기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아빠와 저의 사이는 정말로 많이 발전되었어요. 눈만 마주쳐도 쌩한 바람이 불었던 저희 둘 사이에 드디어 이해와 사랑의 감정이 싹튼 것인지 이젠 더 이상 아빠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아빠도 저를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으셨고요. 제 남자친구를 직접 만나보기까지 하셨답니다. 남자친구가 아빠의 귀에 잔뜩 눌리는 바람에 부담스러운 분위기이긴 했지만 아빠는 정식으로 교제를 허락하고 싶다며 예쁘게 잘 사귀라는 말까지 멋들어지게 남기셨어요. 아이가 바르고 괜찮아 보이더구나. 공부도 잘한다며? 서울대를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그 성실성은 알만하구나. 잘 사귀어봐. 우리 딸이 100배 아깝긴 하지만. 에이 아빠, 내가 아깝긴 뭐가 아까워요. 오늘 내 남자친구 만나줘서 고마워요. 교제 허락해준 것도 고맙고요. 오늘은 내가 엄마랑 같이 아빠 좋아하는 해물탕 끓여놓고 있을게요. 일 빨리 끝내고 오세요. 그래, 알았다.
그때부터 호칭도 아버지에서 아빠로 바뀌었어요. 정식으로 교제를 허락받은 어느 고2의 여름날 말이에요. 물론 학생 때의 풋사랑이 그렇듯 저희의 연애 감정은 빠르게 달아올랐다가 딱 그만큼 빠르게 식어버리긴 했지만요. 저는 그 이후 고3 때부터 재수의 기간 거칠 때까지 공부에만 매진하느라 연애든 이별이든 관심 바뀌었어요. 원하던 대학에 떨어졌다는 사실에 실망한 것도 잠시 어떻게든 하루하루 버티고 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당시 일부러 집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허름한 고시원에 들어가 공부를 이어갔는데요. 집에서는 처음엔 안 된다고 반대가 없었어요. 고시원이라니 멀쩡한 집을 놔두고 왜 그런 곳에 간다는 거야? 아빠가 너무 걱정된다. 아니에요. 거기 시설도 나름 괜찮고 거기 고시원 운영하는 사장님이 친구 언니예요. 아빠, 못 믿어오시면 한번 만나보셔도 돼요. 녀석, 누굴 닮아 고집이 이렇게 강한 게냐? 아무리 그래도 고시원은 아빠가 너무 불안해. 아빠, 저 아빠와 같은 대학 가고 싶어요. 아빠도 늦은 나이에 길에 떨어진 문제집 주워가면서 공부하셨다면서요. 저라고 못하겠어요? 저 열심히 해서 꼭 아빠랑 같은 대학에 갈 거예요. 결국 아빠는 제 고집을 꺾지 못하시고 마지못한 심정으로 그럼 이틀에 한 번은 고시원 앞에와 제 안부를 확인하시는 걸로 넘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절박한 마음으로 공부하여 원하는 대학에 꼭 붙고 싶었답니다. 이런 걸 보면 전 은근히 아빠를 닮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빠 역시 늦깎이 대학생으로 스카이라고 불리는 명문대에 입학하셨는데 독하디 독하게 공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저 역시 이미 배울 건 다 배웠다고 생각했기에 자신과의 싸움이라 생각하며 하루 12시간씩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동생마저 나중엔 제 건강 상태를 걱정할 정도로 그 의욕이 과했던 것 같긴 하지만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엔 사실 저를 응원해 주시던 고시원 사장님이자 친구 언니의 도움이 컸습니다. 갑작스레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20대란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고시원을 떠맡게 된 사장 언니는 고시원 사람들에게 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너 우리 민지 친구라고 했지? 이 고시원까지 들어와서 공부할 생각했다니 대단하다. 우리 고시원 환경이 그리 좋진 않지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말동무 필요하면 사무실로 와. 난 언제든 여기 있으니까.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민지 친구면 내 동생이나 마찬가지인데. 안 그래도 동생이 너 잘 부탁한다고 신신당부하더라. 네가 우리 민지 과외도 해주고 많이 도와줬다며? 당시 고시원 사장 언니는 동생 민지를 잘 봐준 게 고맙다며 저에게 많이도 베풀어 주었어요. 다름 아닌 마음을 말입니다. 직접 한 밥과 반찬들을 들고 와서 같이 먹자고 하기도 하고 언니가 타주는 공짜표 믹스커피로 커피타임도 함께 즐기며 공부로 벅차고 힘들었던 제 삶에 따뜻한 햇살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런 언니 덕분인지 저는 서울대에 원하던 과에 입학해서 아빠의 뒤를 이을 수 있었죠. 물론 이 성적표를 가장 먼저 자랑하고 칭찬받고 싶었던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부쩍 나이가 드시면서 표현이 늘어나신 아빠는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원하던 회사에 입사했을 때도 뿌듯한 미소를 머금으시며 꼭 안아주시곤 했어요. 그럴 때면 제가 외려 멋쩍어져서 한 걸음 물러나긴 했지만요. 자식이 부모의 자랑이 된다는 것, 이것은 제게도 마음이 벅차오르는 일이었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보면 나름 탄탄하고 하면 하는 대로 풀리는 인생이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지 않다는 걸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알았습니다. 대학도 회사도 무난하게 터득할 수 있었지만 단 하나 사랑은 아니더라고요. 당시 좋아하던 입사 선배가 있었는데요. 이미 수려한 외모에 배려 있는 성격으로 여사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던 선배였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인 사원이었고요.
그런데 회사 내 프로젝트를 함께 맡게 되면서 정말 용기 내어 몇 번을 은근슬쩍 마음을 표현해 봤는데 단 한 번도 반응이 오지 않더군요. 짝사랑의 열병이 이토록 가슴 아픈 건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재촉으로 술김에 쥐어짜내듯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고백이 단칼에 차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런 상황 처음이네. 정말 미안한데 나는 그냥 지금처럼 지냈으면 좋겠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그 말이 제 심장을 핥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저히 그 다음날부터 얼굴 들고 그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떻게든 고백하는 일만큼은 없었어야 했는데 술과 친구의 유혹으로 행해버린 그 일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 충동적이고 그릇된 행동이었어요. 합리적이고 나름 똑부러진 성격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어떻게 그런 이성이 마비된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그저 사랑의 힘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도 비극적인 일이었네요. 저는 이 일로 퇴사까지 고민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선배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마주칠 일이 없게 되면서 그런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남겨진 선배의 흔적들을 보며 항상 가슴 언저리는 아파왔습니다. 그렇게 짝사랑이 남기고 간 여파에 정신 못 차리고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저 역시 힘들게 들어간 회사에 사표를 내고 말았고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참 바보 같은 선택이고 무엇보다 기뻐해 주신 아버지에게도 죄송스러워서 말도 못 꺼냈지만 그땐 도저히 감정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이 아픔을 어떻게든 떨쳐내기 위해 예전에 공부했던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이젠 애엄마가 된 고시원 사장 언니의 조언이 그립기도 했고 마음을 풀 곳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간 곳이었는데 이곳이 제 인생과 운명을 결정지을 곳일지 그 당시엔 상상도 못했죠. 거기서 저는 남편을 만나고 제 인생 최대의 갈등 또한 겪게 되었답니다. 언니, 나 왔어요. 전화로 들어서 대충 상황은 알지? 나 좀 위로해주라. 술은 너무 많이 마셔서 됐고 그냥 믹스커피 한 잔 내려줘. 실현당한 동생 위해서 믹스커피 정도는 타줄 수 있지? 믹스커피가 무슨 말이야. 고급 커피 대령해주고 이참에 내가 담근 김치도 싸줄 테니까 자취방에 가서 먹어. 너무 고생했어. 세상에 얼굴 헬쓱해진 거 봐. 사장 언니는 여전히 똑같은 얼굴로 저를 맞이했고 그 은은한 미소에 마음이 저절로 놓였습니다. 그렇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야말로 신세한탄을 마구 쏟아냈던 도중 언니가 잠시 화장실로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어떤 남자가 찾아왔는데요. 남자는 저를 보고 조금 놀란 얼굴이었어요. 그때 언니가 자리로 돌아왔고 두 사람은 친숙한 사람처럼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진우 씨? 설마 옆방 아저씨? 네, 다른 게 아니고 옆방 아저씨가 위험한 선택을 하시려는 것 같아서요. 요즘 계속 고시원 방 안에서 술만 드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 잠깐 전화통화를 엿들었거든요. 직장 동료이신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생을 등질 거라고 이젠 다 끝이라는 말을 계속 하시던데 아무래도 술김에 그냥 하는 말 같지가 않고 불안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이분 가족은 없으시죠? 가족은 딸 하나 말고는 없던 것 같은데 저번에 물어봤는데 그분 딸하고도 연락 끊고 사신다고 했어요. 일을 어쩌면 좋아. 언니에게 들으니 그 남자가 살고 있는 고시원 옆방에 50대 후반 정도 되는 아저씨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우울증이 깊으신지 스스로 생을 등지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그걸 걱정하여 찾아온 거였고요. 언니도 고시원 내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불안해하는 기색으로 바뀌었고 덩달아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언니가 불안해지자 그 남자는 자기가 갑자기 아저씨와 말을 해보겠다고 하며 꽤나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더라고요.
직접 아저씨를 밖으로 끌고 나가 만나기까지 하며 얘기도 들어주면서요. 그리고 그 열의에 얼떨결에 끼게 되어 그 모든 대화를 듣게 되어버린 저는 왜였을까요? 불가항력적인 힘에 이끌려 이젠 지긋지긋하다고 선언했던 사랑에 다시금 또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아무리 힘드셔도 나쁜 선택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정술 드시고 싶으실 땐 혼자 드시지 말고 저 부르세요. 제가 돈은 많이 없지만 소주 한 병은 사드릴 수 있어요. 야, 네가 뭐라고 그딴 말을 해? 아, 꺼져, 정신 사나우니까. 에이, 말은 그렇게 하셔도 좋으면서 오늘 말 나온 김에 같이 막걸리 한잔 하러 갈까요? 그 순간을 제 눈으로 직접 목도한 그때 자연스럽게 그 남자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호감을 느꼈어요. 누군가를 향한 선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타인이지만 따뜻하게 살피려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예쁘게 느껴진 거예요. 사실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핑계는 얼마든지 많을 텐데 그런 핑계를 대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주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어요. 아마 제 신호는 남자에게도 전달이 되었나 봐요. 제가 언니를 보러 온다는 핑계로 고시원으로 올 때마다 저를 의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새 저희는 언니를 통하지 않고도 그렇게 마음이 통해 연인이 되었고 그 속도가 꽤나 빨랐어요. 그러면서 남자친구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고 원래 고향은 시골 마을이라고 했어요.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동네였는데 언젠가 남자친구를 따라 한번 방문하고 싶을 정도로 아늑하고 정감이 가는 곳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최근 서울로 올라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왜 서울까지 올라온 거예요? 공부라면 원래 살던 곳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원래는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했어요. 엄마 병원비가 한 푼이라도 급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으려면 아무래도 서울에 일자리가 많으니까. 여기서 한 푼이라도 아끼면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빚을 다 갚고 나니까 다시 내려가기 아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 내 가족을 책임질 수 있겠더라고요. 아, 어머님이 아프셨어요? 네, 암이셨어요. 폐암이셨는데 여기저기 전이가 돼서 쉽지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집이 가난했던지라 놀림도 많이 당했고 홀어머니 수술비도 어렵게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치료 비용을 빌릴 땐 다들 자기도 살기 바쁘다고 외면하니 어디서 돈을 빌리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 처하자 비참함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내 집안의 가난을 초절하게 실감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진 막연했었는데 이젠 그 가난이 정말 지독하고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사실 사업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돈을 모아서 내 회사를 차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시하고 지켜야 할 게 내 가족이더라고요. 요즘에야 다들 공무원이란 직업이 안정적이라고 보고 많이들 준비하고 있으니 저도 남자친구 역시 그 비슷한 이유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에겐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절박하고 간절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온 터라 물질적인 면에서 전혀 부족함 없이 자라온지라 이런 사정들이 색다르게 다가오기도 했어요. 저야 물건이 필요하거나 교육이 필요할 때 어렵지 않게 도움을 받고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학원을 다니지 못해서 학교 선생님에게 문제집을 얻어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간 부모님으로부터 물질적으로 받은 지원들을 조금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누군가를 향해 내어주는 관심 역시 어쩌면 자신이 힘들고 처절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런 손길을 내미는 거란 생각이 들자 더더욱 마음이 갔습니다.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결혼 상대로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고시생인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주변인들의 걱정처럼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의 조건이 어떤지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이 모든 것이 걸리는 이유는 딱 하나 아빠 때문이었습니다. 아빠가 남자친구의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고 환영할 리 없다는 생각이 스치자마자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아빠는 제게 남자친구가 없는 줄 알고 간간히 선자리를 주선하시려고 하기도 했어요. 저기 말이야, 유나. 아빠가 아는 그 윤 회장 알지? 그 아들이 검사라는데 직업도 괜찮고 만나보니 사람도 깍듯하니 괜찮더라. 한번 만나볼래? 네? 아, 그 아저씨 아들을요? 어렸을 때 우리 같이 낚시도 갔었고, 너 아주 어렸을 적 옛날에는 그 윤 회장 아들이랑 둘이 친구처럼 지냈었는데, 기억 안 나니? 나죠. 나긴 하는데. 에이, 아니다, 아니다. 아빠 말 못 들은 걸로 해라. 내 딸이 그래도 헐 아깝지. 아무렴 내 딸이 어떤 인물인데. 아빠가 실언했다. 너 나이도 차고 해서 한번 해본 말이야. 아빠는 그 누구를 데려와도 저에겐 다 아쉬운 놈 투성이라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옆에서 엄마는 농담 삼아 대통령 아들이 와도 네 아빠는 만족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곤 했답니다. 그 정도로 저의 결혼 상대를 바라보는 아빠의 기준이 높고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사단이 나고 말았어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의 사단이 일어난 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빠, 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결혼 생각하고 만나고 있어서 아빠한테 꼭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아유, 우리 딸이? 아이고, 갑자기 당황스럽네. 그간 내색도 한 번 없이 만나왔던 거야? 아, 네. 그게... 그래, 그만큼 신중하고 싶었던 거구나. 이해한다. 그럼 일단 아빠가 한번 봐야지. 뭐 하는 놈이냐? 그게... 남자친구는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취업은 안 된 상태고요. 아빠는 차분히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집안의 경제적 수준은 어떤지 하나하나 물으셨습니다. 저는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부디 너무 반대하지 않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아빠의 표정은 급속도로 굳어갔습니다. 아빠는 예상대로 반대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남자친구가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점, 합격도 하지 않은 시점에 결혼부터 생각한다는 점, 겨우 공무원이나 준비하는 변변치 않은 놈이라고 꼬집어가며 조목조목 공격을 하셨습니다. 아빠의 반대는 생각보다 더 극심했습니다. 옆에서 엄마가 설득하려고 해도 꿈쩍도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무섭게 역정을 내는 모습에 여동생도 열심히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래도 여동생은 남자친구를 우연찮게 본 적이 몇 번 있어서 남자친구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빠 혼자 있을 때 여동생이 찾아가 회유하려고도 해봤지만 아빠는 오히려 제가 귀신에 씌었거나 남자친구를 꽃뱀 같은 놈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답니다. 그만큼 불신과 적대감이 가득하셨죠. 그런 아빠를 이해한다며 달래준 사람이 남자친구였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선 그럴만해. 아버지 중견기업 회장님이시라며. 자수성가 하신 분 입장에선 이렇게 이쁘고 귀하게 키우신 딸을 고작 공무원 준비생인 나한테 시집 보낸다는 게 충분히 못마땅할 수도 있지. 자기는 속상하지도 않아? 난 당신한테 너무 미안한데. 어떻게 말 꺼내야 할지 몰라서 정말 많이 고민했어. 남자친구는 전혀 섭섭한 기색 하나 없이 자신이 일단 공무원이 되어 다시 아빠를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더 면이 설 것 같다며 공부에 박차를 더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은 7급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었고 그렇기에 저 역시 새로운 회사에 적응해 나가면서도 남자친구의 내조를 하고자 했어요. 사실상 뭐든 알아서 해내던 사람이었기에 제가 딱히 도울 수 있는 게 없었지만요. 하지만 제가 한창 직장 생활에 정신없이 치여 지냈을 무렵
진지하게 아빠를 찾아가 뵈어야 할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혹시 예상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요. 제가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3개월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원래 생리 주기도 일정하지 않았고 스트레스로 그런 거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겼는데 속이 메스꺼워서 혹시 몰라 테스트기를 사서 해봤더니 이런 일이 생기고 만 것이었습니다. 처음 임신 소식을 알게 되고 당혹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나 저나 책임없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기에 꼬박꼬박 피임을 해왔는데 왜 도대체 어떻게 임신이란 결과가 턱 앞에 나올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예상치 못한 일이었던지라 남자친구 역시 당황함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아직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뜩이나 자기를 싫어하는 저희 아빠에게 더 밉보이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허나 저에겐 이것이 하늘에서 보내주는 신호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일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이 사람과 결혼해서 얼른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뿐인 우리 아빠를 속상하게 만드는 일이긴 했지만 아빠도 이 사람을 겪다 보면 언젠가 받아들여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시간 지체하지 않고 임신 사실을 말씀드렸답니다. 무릎까지 꿇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의지와 달리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여기서 저희 아빠가 더 난리가 나셔서 그야말로 집안이 뒤집혀졌습니다. 당장 아이를 지워야 한다고 하시며 아빠와 저 사이에 2차 전쟁이 시작되고 말았죠. 뭐? 고가 공무원 준비 생활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뭐야? 임신? 이런 개놈을 봤나? 이런 반 죽여놔도 시원찮은 놈을. 너 당장 애 지워. 너도 생각이 있는 놈이야? 어떻게 그런 공무원 준비생 나부랭이랑 애까지 만들 생각을 해? 아기를 지우라고요? 아빠, 못 지워요. 죄송하지만 제 아이예요. 아빠는 이 애 지우라 마라 하실 수 없어요. 엄마도 결혼 전에 저 가지고 아빠랑 결혼한 거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자지만 이건 너무한 말씀이에요. 언니, 일단 지금은 아빠 많이 흥분하셨으니까 나중에 얘기해, 어? 그래, 여보, 유나, 그러자. 둘 다 지금 말고 나중에 말해. 너 그 애 안 지우고 그놈 계속 만날 거면 나랑도 인연 끊는 거다. 분명히 말하지만 애 지워. 당신은 얘 데리고 가서 애 지우고 와. 아빠,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한 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실 순 없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자시고 말이 되는 소리래. 너야말로 나한테 이렇게까지 배신감을 안겨줄 수 있냐? 어떻게 내 딸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상처는 대부분 그 통증을 동반하고 있지만 때론 서로를 사랑하는 만큼 그 크기가 커진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아빠의 말은 너무 날카로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고 저는 그 상처에 더 반응하고 대항했습니다. 물론 아빠의 마음이 이해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무릎을 꿇고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임신한 딸을 그리 모질게 내치신 게 너무나도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아빠는 당장이라도 반 죽여버리고 싶은 그놈과 연락도 하지 말고 더군다나 애 낳을 생각은 하지 말라며 엄마에게 병원 갈 날짜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분에 차셨는지 제 핸드폰까지 벽에 던져버리시더라고요. 평소 아빠의 성격이 워낙에 다혈질인 건 알았지만 아빠의 행동으로 저의 식구는 모두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빠가 저의 임신으로 화가 나신 건 이해했지만 그 사람을 비웃고 욕하시는 건 왜인지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일단 그 자리에서 바로 집부터 나갔고 자취방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혹여나 아빠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올까 봐요. 당분간 그 사람과도 만나지 않고 조용히 아는 친구 집에서 은신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무엇보다 이 상황을 재수로화했고 나중에 알았지만 저희 아빠에게 문자도 여러 번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죄송하다, 사죄드린다, 용서받지 못한 행동을 했다. 이런 말들이 가득한 문자였지만 아빠는 한 번도 답장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홀로 아이가 있는 뱃속을 쓰다듬으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초조해져 갔고 이토록 제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사도 못 나가게 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불행하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게 전부였죠. 그러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와 받아보니 놀랍게도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저기, 내가 전화번호를 받아서 걸었는데 나 진우 엄마예요. 아이고, 당황했다면 미안해요. 네, 네? 진우 씨 어머님이시라고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가씨가 임신 중인데 갈 데가 없어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다고 들어서 괜찮으면 얼굴도 볼 겸 여기 내려올래요? 진우 씨 어머님은 제가 걱정이 많이 되었다면서 고향 시골집으로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남자친구의 고향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에 가는 길도 생소하고 낯설긴 했지만 지금으로선 그 선택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표를 끊고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신기하게 집에 도착하자마자 진우 씨와 굉장히 비슷한 기운을 풍기는 분이 마루에 걸터 앉아 계시는데 어머님인 걸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마음이 놓이면서도 괜스레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보며 두 손을 꼭 잡으시더니 차린 건 없지만 들라면서 곧바로 정겨운 시골 밥상을 차려내어 주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시골집에서는 밥도 술술 넘어갔습니다. 임신을 했음에도 불안한 생각으로 하루에 밥을 한 끼 이상 먹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길거리에서 고생이 많았겠네. 내가 아가씨를 이름으로 불러도 되나? 네, 그럼요. 이름이 너무 예뻐서 말이야. 윤희. 나도 딸 낳으면 그 이름으로 짓고 싶었는데. 신기하네. 진우한테 이야긴 대충 들었어요. 네. 지금은 일단 여기 있지만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다시 가봐요, 부모님께.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실 거야. 아가씨가 연락도 안 되고 이러고 있으면은 말로 표현만 못 하실 뿐 속이 썩어나실 거야. 네. 죄송합니다. 그때 왠지 모르게 죄송한 마음에 저는 고개를 수그리고 눈물을 흘렸는데요. 어머님은 그런 저를 따스하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괜찮다고요. 아이를 낳는 것은 오로지 제 선택이니 그 또한 제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면서요. 남자친구는 제가 고향집에 있는 걸 알고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자신의 결심을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는 이 아이 낳을 거야.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당신이 아이 낳기를 선택한다면 나도 따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맞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 아버지 찾아뵙고 결혼 허락 구할게. 아빠의 허락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을 선 남자친구의 눈빛엔 어딘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날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남자친구를 따라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로 한 달 만에 다시 오는 집이었습니다. 아빠가 어떤 표정일지, 엄마와 동생이 얼마나 한숨을 쉬어야 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져 왔지만 제 손을 꼭 붙들고 있는 남자친구의 손에 온기에 애써 괜찮을 거라며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발을 들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문을 연 것은 여동생이었는데 그 뒤로 나타난 아빠가
남자친구를 본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 몸을 떨더니 털썩 주저앉으시는 겁니다. 아빠의 입에선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말만 반복되고 있었죠. 저희가 얼떨떨한 얼굴로 집 안에 들어서자 아빠는 90도로 허리까지 숙이며 남자친구의 손을 붙들기까지 했습니다. 네가 우리 윤희와 결혼할 사람이었구나. 너였구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아빠, 왜 그러세요? 그런데 놀란 건 아빠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또한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만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마치 두 분은 믿기지 않는 경악이 가득 차 있는 얼굴로 남자친구의 얼굴을 이리저리 뜯어보셨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 몇 번을 되물어도 대답조차 하지 못하실 정도였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즈음 엄마가 차분히 저와 남자친구를 거실 소파 쪽으로 이끌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 아빠도 조심스레 일어나시더니 허탈한 표정으로 저희 앞에 앉으시더군요. 내가 참 여러 잘못을 했구나. 돌아가신 형님께도 정말 누를 범했다. 내가 그분께 그리 잘하겠다고 했거늘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한 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구나. 이런 인연이 될 줄은 진정 몰랐어. 유나야, 내가 전에 해준 이야기 기억하니? 전에 네 엄마에게 생겼던 나쁜 일 말이다. 그때 네 엄마를 구해주신 분이 바로 지금 이 청년의 아버지였다. 네?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알다 마다 정말 감사한 경찰분이셨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은인이신 분이지. 네 엄마가 납치되고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도대체 보이지가 않아서 너무 답답하던 때였어. 그땐 지금처럼 CCTV도 많지 않았고 수사가 계속 난관에 부딪혔다. 그때 다들 지쳤는지 이 사람 찾는 건 하나 둘 나몰라라 하고 있더구나. 나만 애타고 속만 타들어갈 노릇이었지. 그런데 그분이 나와 같이 이리저리 뛰며 도움을 주셨단다. 만약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이나 윤이나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일이야. 윤이 엄마 납치한 인간은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었으니까. 내가 그분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평생 은혜를 갚기로 했단다. 그때 소주잔을 기울이며 그런 약속을 했었어. 조금 더 돈이 모이면 형님에게 반드시 금전적인 보상도 해드리려고 했지. 그리고 나중에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도 갔었는데 아마 자네도 나를 봤겠지만 그땐 아직 어렸을 때라 날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게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야기는 저희 엄마와 그날 뱃속에 있던 절 구해준 그분이 바로 남자친구의 아버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는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남자친구도 저희 엄마 일을 알고 있던 터라 단숨에 얼굴색이 바뀌더라고요. 그제야 왜 그토록 아빠가 놀라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갑자기 아빠의 말이 흐느낌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이 기울었다는 건 건너 들었지만 너희 어머니와 그 자식을 내가 돌보며 살겠다고 다짐한 게 무색하도록 사는 게 바빠서 잊어버리고 있었단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더구나. 그렇게나 고마우신 분이었는데 어느새 내 회사 일한다고 내 가정 일군다고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았단다. 아마도 형님이 내게 잔을 보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알려주려고. 정말 면목이 없구나. 그렇게 고마우신 분의 아들을 내 잣대로 멋대로 평가하고 앉아 있었으니. 자네 늦었지만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 아빠는 사실 최근 들어 마침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남자친구가 생각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얼굴을 알았고요. 이상하게 경찰 형님분의 기일이 다가와 그런지 이제라도 살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일이 터지고 나서
한동안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그렇게 남자친구를 맞이하게 되신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인연으로요. 이토록 귀한 분의 자식인 너를 공무원 준비한다고 우리 딸 인생 망쳤다고 못난 놈 취급해댔으니 형님이 나를 얼마나 원망하고 계실까. 참 죄송스럽다. 형님 아니었으면 지금 난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아빠는 진심으로 용서를 비셨습니다. 아빠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은 그 자리에 모두를 눈물짓게 했습니다. 숨죽여 우는 소리, 한동안 끄끄거리는 소리만 가득 찼던 그날, 아빠는 남편을 사위로 받아들이셨고 저 또한 이 놀라운 인연에 탐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지금 저는 그때의 남자친구와 결혼하여 잘 살고 있답니다. 이젠 남자친구가 아닌 남편이 된 이인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변함없이 제게 잘 대해주고 있고 아빠와의 관계도 아주 좋습니다. 아빠는 아들이 하나 생긴 것 같다며 사위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고 계세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일상의 무엇보다 뿌듯하고 흐뭇한 일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부디 행복한 하루 되시고 좋은 인연과 함께하는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